안녕하세요. 차업주의 프리입니다. 지난 주말간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늘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주도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도 투표를 통해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번 후보에 올렸던 파마리서치입니다. 신저가가 이어지고 있고 재무, 손익이 건실하여 여러 번 후보로 올렸는데 드디어 다루게 되네요. 코스닥 상장사인 파마리서치는 코로나 이후 꽤 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었으나 올해 고점 대비 40% 정도가 하락하여 52주 최저가를 갱신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6,209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초부터의 공시부터 봐보죠. 먼저 감사보고서가 보이는데 파마리서치가 안전한 기업일지부터 확인해봐야겠군요. 코스닥 상장사인 파마리서치는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인 매출 30억 미만에 해당 안 되고 4년 연속 영업손실도 해당 안 되고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것도 해당 안 되고 자본 잠식도 전혀 해당 안 됩니다. 따라서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에 있어 안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상호명 경공시도 보이는데 파마리서치의 원래 사명은 파마리서치 프로젝트였네요. 작년 3월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금의 파마리서치로 사명 변경을 한 것이군요. 또 신규 손님된 사회이사에 대한 공시가 있고 신규 손님되면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주식 소유변 동보고서가 발생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경영상의 의무를 지기 위해 신규 손님 임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추세를 종종 볼 수 있네요. 좋은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임원의 주식 수가 변동되니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발생되어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배하석 임원의 신규 취득으로 인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는 증가했지만 그 전에 이미 총주식이 증가하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네요. 따라서 지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 계약 체결 주식 내역이 전혀 없군요. 파마리서치의 최대 주주는 소유한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주식담보대출이 전혀 없으니 상황이 넉넉하시겠네요. 이후에는 친인척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다시 또 변동사항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파마리서치에 투자를 했고 파마리서치의 5% 이상 주요 주주가 되면서 공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공시된 날짜는 10월 6일이지만 실제 변동일은 8월 25일인 것을 알 수 있죠. 보통의 경우 5% 이상 신규 투자자가 되거나 5% 이상 주요 주주의 1% 이상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등의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분기에 발생한 주식 변동 내역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매매와 실제 공시 발생일과의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주인 수권부사채 발행 공시도 있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있죠. 둘을 동시에 발행한 것인데요. 신주인 수권부사채부터 봐보면 채무상환과 타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이자가 없는 빵빵채권으로 250억을 조달했으며 신주인 수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수 없는 비분리형이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모두 비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주행사 가격은 현주가보다 40% 높은 88,011원이고 이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은 284,055주입니다. 이미 신주인 수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됐지만 현재는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낮은 상황이기에 전환하여 손해를 볼 필요는 없겠죠. 개정된 법으로 인해 리픽싱 조건은 없고 이러한 투자는 NH투자증권이 참여했으며 파마리서치가 지정할 수 있는 콜옵션은 30%인 것도 보이는군요. 전환사채도 한번 봐보면 신주인 수권부사채와 같은 250억이며 이 자금은 운영비의 이유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 지급이 없는 빵빵채권이며 전환가액과 전환할 수 있는 주식수도 같네요. 청구 시기도 같지만 역시나 현주가보다 높기에 현재 보통주로 전환하여 리스크를 질 이유는 없죠. 리픽싱 조건이 없기에 추가 자금 조달이 없다면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도 않으니까요. 역시 지분 이석을 막을 수 있는 콜옵션을 30% 추가했고 다양한 투자사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자님 발행을 통해 파마리서치는 좋은 조건으로 500억을 유치했었군요. 공시를 이어서 봐보면 자회사의 국내 보톡서가 취소 착수설이라는 조회 공시 요구 공시가 보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해명을 요구한 것이기에 기간 내에 답변해야 하는 의무 공시죠. 이 요청에 파마리서치는 자회사가 품목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게 맞고 진행 과정에 있어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추가적인 내용들을 공시하다가 결국 자회사의 영업정지 공시가 발생되었습니다. 보시면 리엔톡스주 100단위와 리엔톡스주 200단위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로 6개월간 영업정지가 된다는 내용이었고 국가 출하 승인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파마리서치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되는 제품은 출사응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식약처도 그동안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밝혔었고 이후 최근 상황을 보면
작년 12월에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자마자 다시 리엔톡스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승인이 전망된다는 기사가 있네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시를 보면 당시에 영업정된 금액을 보면 자회사의 20년도 매출 전액이 정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전체 연결 매출에서 비중이 5.8%밖에 되질 않죠. 당시 자회사의 3분기 실적으로 봐도 당시 리엔톡스주의 성장세는 파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마리서치의 단기적인 사업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겠고 최근에는 품목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하니 과거에 영업정지를 받았던 자회사의 악재는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좋게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더 보면 VIP 자산운용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고 이들이 5% 이상 신규 주요주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과는 달리 전문 투자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한 뒤 오영업일 내에 공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달 정도 뒤에는 VIP 자산운용이 추가로 지분을 늘렸네요. 그리고 여기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 공시도 볼 수 있는데 이 공시는 파마리서치의 자회사인 파마리서치바이오가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여기에 파마리서치가 300억을 모두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자회사의 설비 증설을 하여 경쟁력을 쌓고 지분 투자 가치의 증가를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파마리서치가 자회사의 리엔톡스주의 생산 설비에 꽤 큰 규모의 투자를 하려고 했었나 보군요. 파마리서치가 CB와 BW로 조달한 500억 중에서 자회사의 설비 증설을 위해 300억을 투자한 것인데요. 이후 영업중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 투자 계획은 조금 지연되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문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파마리서치가 보유한 전환사채권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따로 이자 지급을 받지 않는 것도 알 수 있군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아서 지분 이석 가능성이 적은 파마리서치가 자회사의 생산 설비에 투자하려는 자금을 조달했고 조달 이후 자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강화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매출 및 손익이 30% 이상 변동되었다는 공시도 보이는데 파마리서치의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네요. 매출 증가폭보다 이익 증가폭이 더 큰 것이 보이는데 제품 마진이 좋은가 보네요. 사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의 매출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로 이익이 증가하고 자회사의 수익이 개선되었기에 이룬 성과라 밝혔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군요. 따라서 국민연금과 투자사가 5% 이상을 투자했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배당 공시가 보입니다. 파마리서치는 보통 주 1주당 600원의 배당을 주는군요. 코프라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종료주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현재 파마리서치에 우선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과거 연도별 배당 지급 내역도 봐보면 파마리서치는 주당 순이익의 증가에 따라 배당 지급을 높여왔음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는 우선주에도 배당을 했었으니 우선주를 상환했거나 전환하여 현재는 없나 보군요. 그리고 정정된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보이는데 이는 실제 투자 기간이 2달 지연됐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어떤 시설 투자를 했었는지 봐보니 사무실 및 연구소로 쓰일 신사옥 투자를 했던 것이네요. BC월드 제약이라는 곳과 함께 49대 51의 자금을 투자하여 신사옥을 건설하고 나눠 쓰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판교에 준공된 신사옥의 모습을 보니 두 회사의 로고가 달려있네요. 근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VIP 자산운용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또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소량 지분을 늘렸고 VIP 자산운용도 종종 사고 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분을 좀 더 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시들을 모두 살핀 것 같으니 보고서를 봐볼까요? 반기보고서 클릭. 파마리서치는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코스닥 시장에는 2015년에 특례 상장이 아닌 일반 상장을 했고 본사는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후 판교 신사옥이 완공되어 이주를 했으니 본사 위치는 변경될 수도 있겠죠. 종속회사는 6곳이 있는데 화장품 생산, 판매, 의료기기 제조, 수출,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등의 사업도 하고 있네요. 이 중 주요 종속회사는 파마리서치바이오입니다. 파마리서치가 투자한 300억 때문에 자산 총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의 개별 자산 총계의 10% 이상이 되며 주요 종속회사로 분류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모두 연결 실적의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탑법인 투자 현황을 보면 꽤나 많은 곳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들은 자회사인 수인베스트먼트 캐피탈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 때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 주식수를 보면 과거에 발행되었던 우선주는 현재 없음을 알 수 있으니 파마리서치는 보통주로만 총 1011만 1930주가 있고 이 중에서 자기주식은 13만 6017주입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은 과거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것이고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정상수의 특수관계인들이 39.82%를 가지고 있으니 경영권은 안정되었다고 보이고 5% 이상 주요 주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만 표기되어 있으나 최근 VIP 자산운용도 다시 5% 이상 주요 주주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두 곳을 파마리서치의 주요 주주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미상환 매잔이니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봤는데요. 행사가액이 현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를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파마리서치는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사모투자 신탁, 특정금전 신탁,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 유동성 금융자산과 회사채, 우선주, 보통주 등 비유동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약 1,500억가량의 금융자산이 있고 현금 성자산은 346억 정도 있으니 유동성이 꽤나 좋군요. 매출액이 30% 증가했으니 매출채권 회수율과 재고자산 회수율도 좋아졌네요. 그리고 관계기업도 보이는데 이렇게 파마리서치가 출자한 기업에도 자회사들이 출자한 회사들, 특히 수인베스트먼트가 출자한 영향으로 이렇게 관계기업이 많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장부가치의 총계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군요. 투자부동산도 보이는데 파마리서치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기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투자부동산에 대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도 나오죠. 수익을 보고 있네요. 이렇게 기업들은 영업활동 외에도 증권 및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채 부분도 봐보면 단기차입금은 155억, 그리고 장기차입금은 2.6억을 가지고 있네요. 유동성형 금자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한 채권들이 부채로 잡혀있죠. 앞서 본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사채가 있는데 최초 각각 250억으로 발행한 것과 달리 이렇게 조정된 가격으로 부채가 잡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죠. 이는 주가 변동으로 인한 전환권이 조정되고 또 조기상환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가능하지만 일부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되어 부채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가 보이는데 파마리서치에는 우선주가 없었죠. 따라서 자회사가 보유한 우선주라고 보면 됩니다. 자회사인 메디코슨이 발행한 것이죠. 파마리서치의 넉넉한 유동성 자금은 메자닌 발행으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를 고려해도 꽤 넉넉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여기 파마리서치 제품의 과거 반품 내역을 기준으로 한 환불부채도 있는데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매출액 대비 꽤 작은 규모이니 품질이 괜찮나 보군요. 따라서 이러한 파마리서치의 자본금은 50억, 자기 자본은 3,400억 수준이므로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업이고 유동성 자금도 꽤 넉넉한 기업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으니 넉넉한 재무에 추가로 꾸준히 이익까지 내는 기업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적을 봐보면 크게 증가했던 전년 동분기 매출 대비 더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도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4%이니 대단한 마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네요. 사업성이 상당하군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는데 매출총액은 지난해 낮았던 원재료 값의 이유가 있겠고 판관비는 지난해 대비 증가한 광고 비용이 컸네요. 따라서 전년 대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에 비해 순이익은 꽤나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금융원가가 한몫하는군요. 앞서 본 것처럼 파마리서치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금융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보았고 따라서 이렇게 금융원가가 커진 것이군요. 유동성 자금은 많은 모두 현금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겠네요. 하지만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큰 영향은 아니네요. 그리고 법인세의 증가도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증가한 이익 규모로 인한 이유도 있을 것 같지만 법인세 부분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게 정확할 수 있겠네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해가 지날수록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성장세가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갈 때는 더욱 가팔랐으며 22년 반기 기준 1,000억 매출이므로 올해도 이러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고성장에 이익이 함께 따라 증가하니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 채널에 다룬 노바텍의 경우가 조금 이런 모습이기도 했는데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을 하는 기업이 아닌 고객사를 거치게 되는 벤더의 경우 대개 이러한 고성장은 결국 고객사의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그 이익률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마리서치는 구조가 다른 것 같네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매출 증가로 인해 벌어들이는 자금이 상당할 것 같군요. 분기별 실적 변화도 봐보면 매분기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보이고 계속 이익이 딸려서 함께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투자 자산으로 인한 순이익이 희석되는 모습은 아쉽네요.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이로 인해 유입되는 자금을 대부분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쌓았다면 가치는 좀 더 높게 평가받았을 수 있겠습니다. 300억을 투자한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영업중지로 인해 힘을 못 실어주었음에도 그 성장세가 대단하네요. 회사가 말한 대로 곧 품목허가가 된다면 실적 성장에 더욱 더 힘이 실리겠습니다. 그러면 파마리서치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파마리서치는 자가재생 촉진제인 PDRM-PN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재생 전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PDRN은 염증을 완화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혈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재생 효과가 있는데 파마리서치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분리, 정제하고 약효를 가지는 원료로 규격화한 것을 원재료로 제품화를 하고 있죠. 파마리서치가 PDRN-PN을 원재료로 제품화하는 것은 크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매출 비중을 보면 의료기기가 50%, 의약품이 29%, 화장품이 18% 정도를 차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꽤 작은 비중일 뿐이죠.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기는 이렇게 있는데 특히 리쥬란과 콘쥬란이 주요 제품입니다. 리쥬란은 피부 탄력을 살리고 세포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제로서 근본적인 피부 상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히알루론산을 넣어 인공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필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졌죠. 리쥬란은 과거 2014년에 출시 이후 회당 30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통증 강도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다가 시술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매출이 확대됐고 미용에 관심이 많은 중국 홍콩과 계약이 되며 더욱 매출 성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현재는 역시 꽤 고가의 효과 높은 미용 시술로 알려진 상황인데 리쥬란 시술의 강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주입하는 리쥬메이트 기기를 출시하기도 했고 또 리쥬란의 국소 마취 효과가 첨가되어 통증을 감소시킨 리쥬란 HB를 출시하여 통증 때문에 시술을 두려워하는 소비자들도 끌어들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콘쥬란은 관절강 주사로서 골관절염의 경증, 중증에 속하는 환자에게 주입 시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채널에 다뤘던 엔솔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 골관절염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에 골관절염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스테로이드제나 수술의 비중이 높았던 과거와 다르게 히알루론산 주사제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러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보다 파마리서치가 원료로 하는 기술이 더 효능이 높다는 통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콘쥬란이 2020년에 급여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그러한 급여의 수가 히알루론산 주사제보다 2회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리서치의 제품들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계절별 영향도 별로 없는 데다가 마진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선점을 위해 광고비에 많은 비용을 들인 것 같네요. 그 외 화장품 제품들도 거의 대부분 리쥬란의 이름을 붙인 기능성 제품들입니다. 리쥬란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확대해가면서 재생성분을 추가한 화장품까지 함께 소비하게 만드는 전략 같군요. 그리고 의약품으로는 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손상된 각막, 결막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리안이 있고 영업정지를 받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가 있습니다. 리엔톡스는 보톡스의 일종이고 과거 LG화학의 중국 시장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품목허가로 인해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연내 품목 승인이 된다면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력도 충분하므로 또 다른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실적에 더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할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파마리서치는 넉넉한 재무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손익 구조를 가졌네요. 매출은 인기 있는 주요 두 제품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마진이 좋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거의 직결되고 있습니다. 효능을 입증한 리쥬란의 통증이 적은 신제품의 추가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급여 전환으로 히알루론산보다 급여 횟수가 많은 콘쥬란도 참 든든하네요. 현재 투자 자산이 많기에 안 좋은 시장 영향으로 인한 평가 손실로 순이익에 악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사업 성장이 이를 커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파마리서치는 앞으로도 더욱더 재무, 손익이 좋아질 수 있겠고 그러한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 제품 확장성도 좋기 때문에 최근 최저가를 갱신한 수준의 현주가는 꽤나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피부재생 주사제의 경쟁사 동향과 리엔톡스의 품목허가 그리고 이후 회사의 이슈들만 꾸준히 잘 모니터링해 나간다면 파마리서치는 투자기간 동안 좋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대규모 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도 꽤 낮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파마리서치에 조정된 주가는 매력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